여러분,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내 편에 서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샌드위치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은 변함없는 동맹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처럼 한국이 경제, 문화, 안보까지 동참해 주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중국도 영원한 이웃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습니다. 말이 영원한 동맹이고 변함없는 동맹이고 영원한 이웃이지, 이것은 외교적인 수사잖아요. 그 뒤에는 우리 편에 서라, 그렇게 한국을, 대한민국을 압박하거나 급박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잖아요.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효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며칠 사이죠, 그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미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안보 관련 실장들이 3국 간 협력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준비를 하자,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에다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서도. 사실 쿼드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이 안보협력체 같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안보실장 회의에서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민주적 가치를 언급한다는 것은 100% 중국을 견제하겠다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완전히 깔려 있죠. 여기에다가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에 대한 공급망 논의도 했습니다. 안보실장이. 결국은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지금 미국은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조차도 안보의 영역에서 지금은 다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보의 영역에서. 여기에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동참을 해라 이거예요. 동참을 해라. 지금까지 북핵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도 동참을 하고 또 민주적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동참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이제 대놓고 미국이 이야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제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도 지금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중 외교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외교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요. 쉽게 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요. 실질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은 이 성명서를 인터넷으로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고도로 통합되어 있고 이해 공동체가 됐다. 중국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서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첨단 기술에서 중국 편에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편에 서라.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협력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죠. 사실 이렇게 요청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기다가 중국과는요. 2+2 회담도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공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 회담. 안보와 경제가 2+2 회담에서 지금 논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2 회담에서. 2+2 회담은요. 단순하게 보기에는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가 중국과 자꾸 가까워지고 협력한다는 자체가 어쩌면요. 한국은 눈앞에 가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2+2 회담이라는 게 보이기에는 안보나 국방, 그러니까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2+2를 회담을 하자는 건데 결국은 첨단 기술 쪽에서도 중국에 서라. 안보에서도 국방장관이 회담에 참여한다는 건 안보에서도 중국에 서라. 이런 얘기잖아요. 야,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게는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요. 우리가 자초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외교 정책을 친중 정책으로 사실상 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니 6.25 때 중공군이 대한민국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데도 단 한마디 말한 적도 없고요. 우리 서해를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여도 성명서 한 장 안 나오고요. 중국이 홍콩을 탄압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우려 표명은 전혀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칭송까지 했어요. 칭송. 야, 참 이거 충격이죠. 그만큼 외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외교가 일방적으로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후나 근본 뿌리죠. 근본은 지켜야 합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이 선후나 근본마저도 뿌리치면 외교 정책이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70년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여기에다가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룬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의 바탕이 뭐였습니까? 바로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위협으로도 맞고요. 경제적인 성장도 이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망했어요. 망해서 일본한테 먹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참혹한 그런 상황을 맞았고요. 6.25 때는 우리 국토를 중공군이 유린했을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선우나 근본을 안 지켜서 양쪽에 다 압박받는 신세가 될까 두렵습니다. 지난해 주미대사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는 한중, 미국과 중국이죠. 한미 사이에도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말을 했어요. 주미대사가 그것도. 과연 그럴까요? 일본이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시작해서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최악을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미국으로부터도 쉽게 말하면 냉대받고 중국으로부터도 냉대받는 안보의 수렁으로 그렇게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경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는 수출을 다변화해야 된다, 수출을 다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로 가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25.1%입니다. 이게 2020년에 오면요, 25.8%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미국의 비중은 13.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4.5%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홍콩, 일본 순인데 중국과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엄청나죠.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어떤 지난날의 선택이 이게 삐그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동맹 안에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동맹 안에서 움직였느냐,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으로 붙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우리가 중국으로 붙게 되면 아마 국내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로부터의 또 보복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드 보복이 하나의 교훈이지 않을까 싶어요. 롯데만 하더라도 사드 보복에 따라서 거의 2조 원을 넘게 피해를 받습니다. 2조 원을 넘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드 보복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드 보복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1조 4천억 원의 대한민국의 손실을 봤죠. 관광에서는 7조 1천억 원 정도 받습니다. 7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8조 5천억의 손실을 받고요. 명목 GDP 비중으로 봤을 때 사드 보복 하나가 전체 0.52%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야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되죠. 그만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눈밖에 났을 때 이런 아주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으로부터의 보복은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예.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가 진짜 잘 나갈 때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진짜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게 198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쉽게 말하면 좀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프라자 합의 이끌어냈죠. 프라자 합의 이끌어내면서 앵화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절상이죠. 절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 여파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오게 됐잖아요. 저는 우리의 스탠스의 어떤 잘못된 변화, 지금까지 선후나,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선후나 또 이 근본, 한미동맹이라는 근본을 무시해가면서 깨버리니까 중국도 만만하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만하게 본다. 한미일 동맹인데 이 한미일 동맹 중에 한국이 굉장히 약한 고리다. 그래서 한국을 공격하면 공격하는 만큼 중국은 이득을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자칫 말입니다. 전 세계 미아가 될 수도 있어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냉대 사드 보복 같은 그런 보복, 또 자유진영으로부터의 어떤 고립, 외교적 고립,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대한민국은 진짜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거 맞습니다. 저는 2019년 미중 충돌이 할 때처럼, 충돌이 났을 때처럼 충돌이 나는 자체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데 이게 선후를 지키지 못하고 근본을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눈밖에 나는 자유진영으로부터의 눈밖에 나는 그런 상황까지 맞으면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충격전 위기가 저는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왔다 갔다 오리무중 중구난방식 외교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중 플레이가 소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를 두 강대국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